영어 정보 알아보는 순서죠. 차석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단어의 구성과 그리고 영어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단어의 모습을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게 학문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의 변형에 대해서, 즉 어휘가 가진 그 속사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의 품사적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 기억하시죠? 제가 단어의 동사다, 명사다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좀 아까 예를 들었던 스쿨만 해도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고 배운다라는 의미가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말만 살펴봐도요. 옆에 지금 새로 오신 사회자분, 예쁘다, 예쁠걸, 예쁘게, 예쁘도록, 예쁘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의 변형이 그냥 부사적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말에서 예쁘다가 그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보통 그런 표현은 형용사로 알고도 계시는데 네. 어미 다가 그건 동사의 의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쁘다 자체에서 예쁘는 형용사 어간이지만 뒷부분에 어근이지만 뒷부분에 어미 다가 붙음으로써 동사적인 역할까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 모르고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알 필요 없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품사적인 변화가 되는 부분을 미리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영어 단어도 품사라는 구분은 없다라는 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단어의 하나하나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변형이 되지만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방식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어 단어를 익히면서 그냥 외우는 방식만 저희가 해왔었는데요. 그럼 내용적 범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번 그런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건 이제 소리에 의한 거였죠. 소리의 장단에 따라서 연관되는 의미를 찾아서 훈련하시라고 권해드렸었는데 내용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휘 하나가 품사적이다, 품사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 하는 뜻은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단어라는 것은 기초적인 의미가 있고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중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전위적인 의미까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손만 해도요. 이 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팔목에 붙어 있는 신체의 일부로서 물건을 짚거나 뭘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이 손이라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할 때도 우리 그 어머님들이 김장하실 때 손맛이 달라 이런 말씀하시죠. 네. 진짜 손의 맛이 다를까요? 하여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전위적인 의미로 추상적인 의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친구 그렇게 힘들 때 손 좀 빌려주지. 손을 빌려주긴요. 이걸 어떻게 빌려줍니까? 손을 빌려줘. 도움을 줘라 하는 뜻이죠. 즉 어휘라는 것은 그렇게 전위적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익히시면서 보통은 큰 사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제일 위에 나온 것만 보세요. 혹은 아예 간략한 작은 사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단어 하나에 한두 개밖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익히셔가지고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영어에 있어서 he's handing 이런 말을 했을 때 걔가 손이 가만히 있어 손이 명사인데 거기 ing가 붙어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래서 뻔히 아시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에서 이 핸들을 찾아볼 때는 거기에 대한 의미가 행위라든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잘못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외우란 말이야? 하나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를 하시라고 권하는 것이죠.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품사적인 구분이 필요 없을 만큼의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손이라는 거 아까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Is your pen handy? 이렇게 말을 묻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화 받을 때 많이 그럴 겁니다. 받아 적으라고 할 때 그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펜이 손에 있냐? 쓸 준비 됐어? 이런 말인데 Is your pen handy?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손에 가까이 있느냐, 손에 잡혀 있느냐, 손쉽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말로 손과 연결돼서 이질리 뭐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와 그렇게 되고요. 이와 유사한 말로 handyman이라는 거 있죠. 네. He is working as a handyman 이렇게 말을 하면 handyman은 손쉬운 사람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손쉽게 뭐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말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숙련공을 말하죠. 그냥 네. 손재주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일에 많이 숙달된 사람을 네. 말하기도 하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가 손과 연결된 폭넓은 활용도를 이해하시는 데서부터 어휘 습득은 시작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 의미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서 쓰시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전위적 의미, 기초적 의미, 기본적 의미의 뭐 중심적 의미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의미라는 그 자체,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쉬운 어휘 하나로 아까 노트북을 했으니까 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북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전을 지금 찾아보시면 제일 위에 아마 책 혹은 뭐 저술, 서적 이런 식의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다 보면 뭐 책, 종이 묶음, 영수증철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 좀 더 내려가시면 이제 막 예약하다 뭐 이런 뜻까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뭐 품사적으로 물론 다릅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잠시 배제하시고요. 책이라는 의미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는 종이의 묶음입니다. 네. 즉 책을 갖다가 그러니까 종이들이 묶여진 것을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나온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중심적으로 된 세월에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중심의 의미로 들어앉은 겁니다. 근데 사전마다 이 순서를 제대로 못 매겨놓은 게 많아요. 네. 어떤 사전에서는 뭐 종이 묶음이 먼저 와 있는 경우가 있고 즉 기본적인 의미가 먼저 오느냐 아니면 중심적인 의미가 먼저 오느냐에 대한 것은 사전 제작자들도 통일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갖다 찾으시면서 첫 줄에 있는 거나 혹은 뭐 대여소주까지 암기를 하신다 자체도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골프 치러 가실 때 부킹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뭡니까? 그런 책자에 기록을 한다는 데서 발생한 전위적인 의미죠. 네, 즉 그렇군요. 아주 기본적인 의미, 중심적인 의미, 혹은 그 앞에 있는 기초적인 의미, 전위적인 의미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많이 쓰이는 말을 중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에서 예를 들어 북이라면 책이겠죠? 그 외에 전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킹이라는 말이 돼서 예약한다는 말로 쓰이는 책이 없이 노트가 없이 부킹이 될 수는 없겠죠. 네, 이런 식의 전위적인 의미를 이제 발견해 나가시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요, 이 단어를 외울 때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수거도 정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외웠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위적 의미와 또 수거를 동일하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위적인 의미는 즉 수거라는 것이 별도의 것이 따로 만들어져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전위적인 의미의 방향성이나 위치성이 가미돼 가지고 거기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또다시 복습입니다. stand down 기억하시죠? 쓰는데 어떻게 쓰라고요? 내려와 쓰라는 down이라는 말이 있어서 내려와 쓰라는 말이었죠. stand up은 앉아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것이었고요. sit up은요. 누워 있거나 이렇게 옆으로 기대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 앉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 자체를 자꾸 우린 수고하면 동사에 전치사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외우려고 하시는데 네. 앞으로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익히실 때 그런 형태의 전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시는 눈을 가지신다면 아주 그 어휘의 활용폭이 상당히 넓고요. 그런가 하면 이 어휘는 문화라는 것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여 노를 줘 뭐 이런 거 네. 기억나시죠? 네,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예. 인용하고도 그 비유를 그렇죠. 배울 비유법 때, 할 때 예. 이제 배우는 거죠. 여기서 호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들의 호수와 우리의 호수는 다릅니다. 우리의 호수는 이렇게 자그마한 지금 머릿속에서 그려보시죠. 뭐 산정호수가 생각나십니까? 네. 작은 호수에 배가 한 척 이렇게 지나가고 머릿속에서 점점 줌인되면서 노를 젓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면 그 말을 이들이 들을 때에는 전혀 그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타리오 호수가 어떻습니까? 바다처럼 네, 끝이 안 광대하죠. 보이고 예.
거기서 막 돌을 젓는 뭔가 힘든 느낌. 이렇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뭐 그와 비슷한 일은 여기 사람들 세수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시는 분 계세요? 세수 이렇게 하는. 본 것 같아요. 예. 보신 것 같아요. 예. 절대 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손으로 다 세수하지 얼굴을 움직여서 세수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만 고집하시지 이들의 문화를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네. 어휘는 바로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레이크라는 말 하나도 우리에게 있는 레이크는 작은 너무 주변에 경관이 지금 가을이니까 단풍이 네. 막 들고 아름다운, 낙엽이 네. 이렇게 돼 있고 작은 돛담배 하나 떠 있는 그런 호수이지만 이들의 호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나면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는 그런 호수거든요. 광의적인 의미, 전의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문화도 익히셔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개념과 문화라고 합니다. 즉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도 세분해 보면 음성, 소리에 관한 개념이 있고 소위 문법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다. 문법에 관한 개념은 뭐 여러분이 문법책을 통해서 많이 아시는 거지만 소리 부분이 없는 문법은 소용이 없고 문법 없는 소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근데 아무리 잘해도 문화라는 것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바로 우리 지금 이 정보 인포의 이 시간을 즐겨서 보시는 분들의 아픔이 거기 있는 겁니다. 네. 단어 못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첫째 문화를 먼저 익히셔야 하는 그런 것들이 단어의 진면목입니다. 아까 호수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못 하나도 그렇고 집을 지을 때 쓰이는 도구 하나만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크레인 같은 거 하면 우리는 이미 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길에 다니시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그마한데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서 이러고 파고 있는 네. 뭐 이런 식의 문화를 많이 익히시는 방법은 TV를 통해서 혹은 거리로 나가셔서 그렇게 익히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요, 꼭 암기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알고 또 관습을 또 알아야지 그 언어를 배우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자랑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제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뭐 유럽 언어들 몇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하니까 영어가 있고 물론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어가 있습니다. 간혹 저보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몇 나라 말이나 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나라의 말의 개념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어야 한국 안에서 쓰지만 영어만 해도 해서 몇 나라에서 씁니까? 네. 뭐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거 없고 뭐 스칸디나비아어도 벌써 3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지속하고 계시는 방법을 제가 만약에 따랐다면 무슨 수로 몇 나라 말을 하겠습니까? 영어 하나도 허덕거리시는 그 상태를 제가 너무 잘합니다. 왜? 제가 그랬거든요. 어려서 네. 유학 나오기 전에 영어와 전 사실 저 영어 가르친 사람들 모두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유학을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그 방식을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배웠던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네. 부디 그 방식을 저는 제가 학문적으로 익히고 또 체험적으로 익힌 부분을 컴바인해서 이런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제발 과거의 방법에서 이제 좀 탈피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네, 용어 공부의 아주 킥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화와 그리고 그 나라의 관습을 먼저 알아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습관이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학문적인 부분을 먼저 한두 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생활적인 영어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